아키오 씨, 그걸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물론이지. 이런 건 별것도 아니야. 말도 안 돼. 푸드파이터 같아. 제 이름은 호시자키 유우나, 32살 주부입니다. 이번에는 강렬한 개성을 가진 엄마 친구가 일으킨 문제에 대한 썰이에요. 단, 이 친구한테만 잘못이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인 히로키는 회사 경영자예요. 나름 잘 나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죠. 저희 사이에는 와카라는 5살짜리 딸도 있어서 가족 셋이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사실 카나가와 쪽에 지사를 가게 됐는데 나도 1년 정도는 그쪽에서 일해야 해. 라고요. 출근을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만 매일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건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테고 교통비도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남편이 단신 부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아직 어린데 아빠와 떨어져 살게 하는 것도 안쓰러웠죠. 와카는 아빠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부부끼리 상의해서 가족 다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2년 동안만이니 임대 아파트를 계약했죠. 이전 집은 세계를 여행 다니는 여행 작가인 남동생이 잠깐 살게 되었어요. 2년 동안은 간토 근교 여행 정보를 써보려고 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이렇게 남동생에게 집을 맡기고 가나가와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저도 자택에서 남편의 업무인 회계를 돕고 있는데 일을 하는 동안은 딸을 유치원에 맡기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유치원에 딸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는 것. 다른 부모님들과 잘 교류할 수 있을지 불안했죠. 한편 딸아이는 사교적이라서 새로운 유치원에 가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사교성은 남편을 닮은 거겠지. 부럽다. 이렇게 등원 첫날, 날보다 긴장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마치니 저처럼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긴장한 상태로 여러 명이서 대화하고 있는 어머니들 쪽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 딸이 여기에 다니게 되었어요. 호시자키라고 합니다. 긴장을 숨기지 못하는 어조로 인사했죠.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싱긋 웃으며 나야말로 잘 부탁해. 나는 후쿠다케 아키오라고 해. 지금부터 다 같이 차 한잔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어때? 후쿠다케라는 저와 비슷한 연령의 어머니가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분 덕분에 다른 어머니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그분의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너편이었어요. 어머, 건너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보네. 아니에요. 사실은 단신 부인한 남편을 따라온 거라 저기에는 1년만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한 거죠. 그랬구나. 아무튼 2년 동안 잘 부탁해. 저도 금방 친구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그 후로는 서로의 집에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갈 정도의 사이가 되었어요. 딸아이인 와카와 아키오 씨의 아들인 다이치도 친해진 것 같아 안심했어요. 이렇게 아키오 씨와 알게 된 지 벌써 4달이 지나갈 즈음. 아키오 씨, 지금 연락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우연히 들은 말인데 다음 주에 아키오 씨 생일이라면서요? 뭐 그렇지. 이 나이에는 그렇게 축하할 일도 아니지만. 그건 좀 이해되지만 그래도 모처럼이니 축하해드리고 싶어서요. 됐어, 미안하게. 아니에요. 평소에 신세 지고 있으니까 그 답례도 할 겸.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사양하지 않을게. 다행이에요. 참고로 단 거 좋아하세요? 당연하지. 완전 좋아해. 역 앞 호텔에서 디저트 뷔페를 하는 것 같던데 괜찮으면 거기서 축하하고 싶어요.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물론 제가 살게요. 뭐? 정말 그래도 돼? 물론이죠.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다른 엄마 친구들에게서 아키오 씨가 곧 생일이라는 걸 우연히 듣고 평소 신세를 지고 있는 답례로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거죠. 이 호텔은 도쿄에 있었을 때도 이용한 적이 있어서 맛이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답례로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와 아키오 씨는 아이를 맡긴 후 케이크 뷔페를 하는 호텔로 갔어요. 뷔페라고는 해도 비싼 가격이었지만 축하하기 위해서 간 거였으니 분발하기로 했죠. 도착하자 아키오 씨는 눈을 빛내며
대단하다. 다 너무 맛있어 보여. 정말 마음껏 먹어도 돼? 물론이죠. 뷔페니까요. 오히려 뽕 뽑을 만큼 먹어야죠. 그, 그렇지. 맞아. 뷔페니까 먹어야지. 아키오 씨?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자. 이렇게까지 기뻐해주니 데려온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키오 씨,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물론이지.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야. 말도 안 돼. 푸드파이터 같아. 아키오 씨의 접시에는 케이크와 디저트가 꽉 담겨져 있었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우걱우걱 먹어치우는 아키오 씨.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것 같았어요. 와, 다 맛있다. 그러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하지만 아키오 씨는 좋아, 이제 시작이지 라며 의기양양하게 요리 코너로 갔죠. 첫 번째와 비슷한 양의 음식을 몇 번이나 다시 담아왔어요. 결국 11인분 이상은 여유롭게 먹어치웠죠. 그만큼의 양을 먹고도 괴로워 보이기는커녕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드시는데 살이 안 찌시나 봐요. 부러워요. 맞아. 예전부터 살이 잘 안 찌더라고. 소위 말하는 위하수라는 거겠죠. 하지만 아키오 씨는 계산을 마친 후 잘 먹었어. 미안한데 이 다음에 일정이 있거든. 여기서 헤어져도 될까? 네, 물론이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때는 먹어도 살이 안 찌니 부럽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일로부터 일주일 후 이번에는 아키오 씨한테서 이런 연락이. 지난번에는 고마웠어. 엄청 맛있었어. 네, 그 뷔페 4달에 한 번 정도 하나 봐요. 개최되면 또 같이 가요. 꼭 갈래. 벌써 기대된다. 근데 사실 곧 아들 생일이거든. 아, 아키오 씨랑 가깝네요. 맞아. 그날은 일요일이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건데 괜찮으면 유나 씨랑 와카도 축하해줬으면 해서. 네, 물론이죠. 밤에는 가족끼리서만 축하할 생각인데 모처럼이니 낮에는 그 애가 좋아하는 걸 먹게 해주고 싶어. 아하, 그럼 점심을 같이 먹는 걸로 알면 될까요? 맞아,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와카한테도 전해둘게요. 고마워. 우리 아들도 기뻐할 거야. 그래서 어디서 먹을 예정인가요? 근처에 있는 회전 스시집 그릇이 돌아가는 거. 우리 아들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 저희 딸도 그래요. 즐거운 생일 점심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키오 씨 아들의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대를 받았을 때는 아드님의 생일 파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순수히 기뻤어요. 저는 딸인 와카를 데리고 아키오 씨 가족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는 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다이치, 생일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조금 쑥스럽게 웃는 다이치를 보고 매우 흐뭇해졌어요. 자, 오늘은 와카네 엄마가 사주시는 거니까 제대로 인사해야지. 네, 유나 아줌마 고마워요. 어? 별 말씀을. 왜인지 제가 사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뭐 그래도 아들의 생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기꺼이 응해주었죠. 하지만 이후에 바로 학습 능력이 없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다랑어 대뱃살 10접시랑 연어 16접시. 케이크도 있구나. 나중에 먹어야지. 뷔페의 대자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물론 안 좋은 예감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고 무엇보다 무제한도 아니었으니 조금은 자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키오 씨는 뷔페 때 그랬듯이 마구 주문하고는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오늘은 다이치의 생일이니까 괜찮아. 맛있다. 아키오 아줌마 대단하다. TV에 나오는 사람 같아. 그러게. 자, 와카도 많이 먹어. 계산할 때 어떡하지? 그리고 드디어 아키오 씨가 만족하고 계산할 차례가 되었는데
총 32,000엔입니다. 32,000엔? 잘 먹었어. 뭔가 미안하네. 아니요, 괜찮아요. 회전 수십집에서는 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게다가 100엔 접시뿐만 아니라 300엔에서 501엔인 고급 접시와 사이드 메뉴까지 막 주문했으니까요. 아, 미안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다이치 좀 봐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번 일은 일단 남편에게 보고했죠. 그러자 생일이었다면서 축하하는 일에 쓴 거면 완전 괜찮아. 와카, 맛있었니? 다음엔 아빠도 같이 가자. 라며 가볍게 오케이 해주었어요. 이럴 때 남편의 포옹력과 경제력에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그 후에 남편이 승진했으니까 축하하자. 미안. 오늘은 지갑을 안 들고 왔으니까 대신 내줘. 식사를 권유하고는 이런저런 수단으로 제가 사게 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는 어느 가게든 높지 않았지만 양이 양인지라 매번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었어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매번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도 잘못이었죠. 유나, 아무리 그래도 매번 사주는 건 좋지 않아. 심지어 매번 수만 단위잖아. 미안해.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만약 다음에도 뜯길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나한테 전화해. 전화로 내가 따끔하게 말해줄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남편한테도 얘기하자. 식사하고 영수증은 받아뒀지? 응, 가계부를 적기 위해서 다 받아뒀어. 그럼 그것도 같이 청구하자.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쳐. 남편의 조언도 있어 다음에야말로 아키오 씨에게 단호하게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죠. 저기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면 다음 주 유은아 생일 아니야? 네, 맞아요. 그치?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는 내가 축하할 차례인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 돼, 나는 축하 받았잖아. 사실은 벌써 가게도 정해뒀거든. 어디인가요? 역 앞에 생긴 모니로봇 정원이라고 알아? 고깃집이었죠? 분명 꽤 비쌌던 것 같은데. 맞아. 축하하는 거니까 고급 고깃집에서 성대하게 하려고. 저는 좀 더 합리적인 곳이어도 괜찮아요. 안 돼, 축하하는 거니까. 뭐 유은아네는 고급 고깃집 정도는 보통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기로 한 거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기대하고 있어. 솔직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사전에 상담했죠. 당신 생일 축하라고 확실히 말한 거지? 응, 톡으로 대화한 기록도 남아있어. 그럼 일단 이번에는 다녀와 봐. 안 좋은 예감이 적중하면 그때는 마땅히 대처하면 되니까.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 그리고 맞이한 당일 일단 확인을 위해 이런 식으로도 말해봤어요. 정말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며 의기양양하게 고급 고깃집으로 가게 되었죠. 부디 아무 일도 없이 끝나길. 특산갈비 10인분이랑 우설 5인분이랑 등심살도 맛있겠다. 그러게요. 여전히 대단한 식욕이었어요. 대체 얼마가 될지 상상도 안 됐죠. 하지만 2시간 정도 후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라? 아키오 씨? 아키오 씨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직원분이 일행분이라면 방금 돌아가셨어요. 네? 물론 계산서는 두고 갔죠. 서둘러 아키오 씨에게 전화했지만 아키오 씨, 왜 맘대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미안, 급한 볼일이 생겼어. 미안하지만 대신 좀 내줄래? 적당히 좀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갖가지 핑계를 사줘야 하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너 부자잖아. 쪼잔한 소리 하지 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얼마 나온 줄 아세요? 21만이에요. 우와, 엄청나네. 지금 바로 돌아와서 낼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지. 21만이라니 애초에 못 내거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생각이 있죠. 저는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 남편에게 경위를 보고했죠. 그러자 남편은 식사한 곳이 모니로봇 정원이라고 했지? 맞아. 좋아,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맡겨둬. 이 다음 날 아키오 씨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관 앞에서 안색을 바꾸고 불평했어요. 이게 뭐야? 청구서라니 어떻게 된 거야? 보시는 대로 어제 고깃집 청구서예요. 총 21만엔 제대로 내주셔야겠어요. 사겠다고 약속한 것도 톡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내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고깃집은 남편의 사촌이 경영하는 가게였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듣고 협력해 주었죠. 이렇게 고깃집에서 아키오 씨네 집으로 청구서를 보내주었어요. 부자면서 이런 치사한 수를 쓰다니. 부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시끄러워. 네가 내 기분을 알아? 잠깐 진정하세요, 아키오 씨. 아키오 씨는 마치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너 때문에 남편한테 들켰잖아. 들켰다고요? 뭘? 제가 되물으려고 하자 아키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어디로 뛰쳐나가나 했는데 역시 여기였구나. 그만해, 한심하게. 목소리의 주인은 후쿠다케 마사시 씨, 아키오 씨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은 아키오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사정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 여기선 일단 실례하겠습니다. 남편분께도 잘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아키오 씨는 순식간에 마사시 씨에게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이번에는 마사시 씨만 찾아와서 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키오 씨는 중증의 과식증이라고 하더군요. 다이치를 임신했을 때 식욕이 폭발해서 그 후로 뭔가 먹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위장이 점점 커져서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양을 먹게 되었다고. 단 그건 몇십 분 만에 다 토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케이크 뷔페 때도 회전 수술 때도 그녀가 식사를 한 후에는 매번 오랫동안 화장실에 틀어박히거나 바로 그 자리를 떠났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먹은 걸 다 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치료를 받고 최근에는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권유한 케이크 뷔페를 계기로 재발. 하지만 집에서는 폭식하면 바로 남편에게 들키기 때문에 저를 이용해서 욕구를 채운 거라고 하네요. 저더러 돈을 내게 한 건 단순히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들킨다는 것과 부자인 저를 질투한 것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제가 안이하게 케이크 뷔페에 권유한 탓에... 아니요. 권유한 건 당신이었어도 유혹에 진 건 아내 쪽이에요. 심지어 매번 당신에게 엄청난 금액을 내게 했다는 말을 듣고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지불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못이 있는 건 아내의 상태를 신경 쓰지 못한 접니다. 앞으로는 둘이 협력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아내와 어울리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멋대로인 부탁이라 죄송합니다. 아니요, 원래 저희는 2년 만에 여길 떠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럼 더 이상 아내와 만날 일은 없겠네요. 아내는 한동안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몸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께도 잘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사시 씨에게 지금까지 식사한 영수증을 넘기자 제가 먹은 몫의 금액을 포함한 전액을 돌려주었어요. 제 몫은 민폐료라고 하네요. 소동으로부터 2년이 지나 저희는 가나가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아키오 씨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문득 생각이 나고 맙니다. 남을 등쳐먹은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모든 게 아키오 씨의 잘못인 건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무사히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우에무라 하나에 34살 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소름 끼치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동갑내기 남편인 마사토와 올해 4살이 된 유키에 가족 셋이서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 아주 기쁜 소식이 바로 가족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나 임신했어. 오, 잘됐다. 남동생이랑 여동생 중 어느 쪽이 좋니? 여동생. 같이 인형놀이 할 거야.
유키에도 앞으로 태어날 동생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앞으로 더더욱 행복하게 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었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제 배가 많이 부풀어 온 시기에 생긴 일. 드디어 완성했구나. 그래, 정말 오래 걸렸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마이홈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부터 아이를 여러 명 갖고 싶다고 하던 남편은 작년부터 마이홈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에 이사해야 한다니 타이밍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기 전부터 정해뒀던 일이라 어쩔 수 없겠죠. 남편이 힘내준 덕분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어요. 새로운 저희 집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사하고 조금 적응이 되었을 즈음 남편에게서 이런 연락이 왔어요. 짐 정리는 끝났어? 겨우 다 했어. 배에 아기가 있는데 작업하자니 힘드네. 무리는 하지 마. 무거운 거 들고 나면 안 돼. 나도 알지. 처음도 아니잖아. 유키에 때도 그랬지만 태어날 때까지 조마조마해서 진정이 안 되네. 그러게.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어. 아, 맞다. 그보다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뭔데?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요즘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어머, 그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차라리 동거하려고 하는데 어때? 뭐? 하지만 동거한다고 쳐도 방은 어쩌려고? 오디오룸으로 쓸 예정인 방 있잖아. 거기를 어머니 방으로 하려고. 괜찮겠어? 시네마룸을 만드는 게 당신 꿈이었잖아.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 의견에 달렸는데 어때?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시어머니인 쿄코 씨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상태로 혼자 계시는 건 힘들겠죠. 솔직히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만삭이니 시어머니를 모시기에는 별로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요양시설로 보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은걸. 어머님과 같이 살자.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조금 고민했지만 동거하기로 한 거죠. 다행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몇 번 찾아뵈었는데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곧장 시어머니가 이사를 오셨어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구나. 에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 방까지 같이 가자. 딸아이도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게 기쁜가 봐요. 어머니는 좀 어떠셔? 괜찮아. 이 집도 마음에 드신 것 같아. 허리가 안 좋으시긴 해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으신가 봐. 그렇구나. 다행이다.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묻는 거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좋지 않을 테니까. 아, 그거라면 괜찮아. 원래 꽤 사이좋게 잘 지냈었잖아. TV에 나오는 것처럼 시어머니랑 싸울 일은 없을 거야.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고. 승낙해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아무튼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내가 힘이 될 테니까. 응, 나야말로 고마워. 근데 오히려 내가 도움받고 있으니 정말 괜찮아. 몸이 이래서 집안일도 잘 못하고 항상 졸리니까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 그렇구나. 남편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양호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딸도 돌봐주셔서 임신한 몸으로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오신 이후로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무언가를 밟아서 넘어질 뻔했죠. 다행히 어떻게 힘내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대체 뭐야? 발밑을 보자 빈 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건 너무나 이상했어요. 딸이 한 건가 싶었지만 딸은 쓰레기로 장난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게다가 딸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더워. 왜 에어컨이? 땀에 젖어서 눈을 뜬 거예요. 저희 집 거실은 서쪽에 해가 들어와서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자기 전에는 틀어뒀던 에어컨이 꺼져 있던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원샷을 했어요. 열사병에 걸릴 뻔했잖아. 집 안에는 저 말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 테니 하나의 씨는 편히 쉬어.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이 저녁을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나온 메뉴가 미역밥에 미역 된장국, 금눈도미 조림에 미역 샐러드였어요. 일견 평범한 메뉴처럼 보이지만 임산부는 해조류나 수은이 많은 생선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말하자 어머 미안하다 몰랐어. 아니요 저도 미리 말해둘 걸 그랬네요.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임산부가 먹으면 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그 에어컨 사건 제 안에서 어머니를 향한 불신감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만약 어머님께 아기가 있다면 아무리 봐도 유산시키려는 것. 하지만 유키에는 귀여워하고 있기에 손주를 부정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싫다고 하더라도 손주를 죽이려는 건 이상하고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끼면서 시어머니와의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더 걸릴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도 돼.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잠깐만. 역시 신경 쓰이는데.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래? 요즘 좀 신경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밤에도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고. 임신이 원래 그렇지 뭐. 호르몬 영향으로 짜증나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 그래 그건 그렇지만 정말 무리하는 거 아니지? 그럼 조금만 더 있으면 태어나잖아. 그때가 되면 또 잠을 못 자겠지만 괜찮아. 이번에는 나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래.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협력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줘. 고마워. 아직 저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는데 남편에게 어머님에 대한 불신을 얘기할 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떠오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리고 톡으로 말했듯이 남편의 퇴근이 늦어져서 저는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어머님도 딸도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죠. 하지만 잠에 든 지 몇 시간 후 물이라도 마시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화재! 무려 아래층에서 뭉게뭉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깨어나 복도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큰 목소리를 내고. 큰일이에요. 불이 난 것 같아요. 뭐? 그게 정말이니? 저는 유키에를 깨울 테니 어머님은 먼저 도망치세요. 이렇게 저는 딸을 깨우러 아이방에 갔어요. 유키에 정신 차려. 왜 그러니? 눈을 뜨렴. 딸은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딸의 방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가까웠고 살짝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지 연기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서둘러 거실에 정리해둔 귀중품을 가방에 쑤셔넣고 유키에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서둘러 구급차와 소방차를 불렀지만 불은 점점 번져갔어요. 다행히 마당이 넓어서 이웃집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피해는 저희 집에서 끝났지만 눈치채는 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솜털이 곤두섰어요. 딸은 연기를 마셔서 중독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금방 눈을 뜰 거라고 말씀하셔서 안심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달려와 가족이 무사하다는 걸 알고 기뻐했어요. 병원에서 딸아이 옆에 있자 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화재 원인으로 짐작가는 게 있나요? 소방조사에서는 거실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거실이요? 부엌이 아니라? 네. 저희 집은 주방과 거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 거실에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 흔히 있는 원인으로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흡연을 하긴 하지만 오늘은 종일 밖에 있었으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자코 계시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라고 하니 분명 하나의 씨도 흡연을 했었지? 확실히 저도 흡연자였어요. 하지만 유키에를 임신한 계기로 그만둔 후로는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또 요즘 스트레스가 쌓인 것처럼 보이더니 참을 수 없었던 거 아니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아들도 탓하지 않을 테니까. 왜인지 제가 원인인 걸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부정했지만 형사님은 눈으로 의심의 빔을 쏘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머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솟아오르던 의문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유키, 다행이다. 딸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는 중단되었는데 눈을 뜬 딸은 살짝 잠이 덜 깬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할머니, 거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밖에서 피워야지. 뭐? 무슨 말을?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딸의 폭탄 발언에 형사님이 재빨리 질문하셨어요. 유키의 말에 의하면 새벽에 목이 말라서 눈이 떠져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방으로 돌아가던 중 거실에 살짝 불빛이 보여서 다가갔다고 해요. 몰래 들여다보자 시어머니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걸 발견. 주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졸렸기에 내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담배는 지금까지 피운 적 없잖아.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지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 돼요. 어쩔 수 없잖니. 네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니까 그렇지. 이 여자 탓에 화재가 일어나면 결혼 생활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여기는 병원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서 듣기로 하죠. 괜찮으시겠죠? 네. 이렇게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경찰로 연행되었어요. 그리고 청취 내용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별로였다기보다는 그냥 아들을 너무 아껴서 그런 거라고 해요. 유산시키려고 한 것도 결혼 생활을 파탄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길래 참지 못하고 강경수단을 사용했다는 것. 살짝 연기 내는 것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불이 크게 번져 결과적으로는 큰 화재가 된 것이죠.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의 광기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저도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고 앞으로 평생 어머님과 엮이지 않기로 했어요. 현재 저희는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고 있어요. 이번 일은 방화에 해당하기에 화재보험이 적용되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 붙이겠다고 말하자 어머님은 모든 저금을 깨고 저희에게 1,000만 원을 바로 지불했어요. 남편에게 상담한 결과 땅 자체는 아주 좋은 곳이니 집을 다시 세우기로 했어요. 화재보험과 어머니의 1,000만 원을 합치면 추가로 비용을 내지 않고 건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만은 안심이었죠. 참고로 타지 않은 가구들도 있었기에 그건 창고를 빌려서 맡기기로 했어요. 탄 건 주로 1층 주방 물품들이나 다이닝 테이블, 전자제품이 대부분이라 그건 다시 사야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큰 TV에 엄청 좋은 냉장고로 확 바꿔버리자. 돈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밝게 말해주는 남편 덕분에 우울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갑자기 조산기가 보여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어머니의 제안으로 딸은 본가에서 맡게 되어 마사토는 아파트와 본가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마사토도 바쁜 사람이라 정말 고마웠어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방화와 살인미수로 인해 실형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을 알고 있으니 가까이 가게 두면 곤란하기도 하니 출산 후에는 마사토가 마지막 자비로 먼 친척과 상담하여 혼자서는 절대 찾아갈 수 없는 먼 시골 노인의 집에 살게 되었어요. 만일을 위해 집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친척이 알려주기로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마수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알고 정말 안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에 태어났다면서? 건강한 여자아이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힘내줘서 고마워, 하나에. 저는 무사히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이름은 아키에라고 짓기로 했죠. 가을에 태어났으니 가을의 은혜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키에도 동생의 탄생을 아주 기뻐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반년 동안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드디어 다시 세운 마이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전보다 집이 밝아진 것 같아. TV도 크다. 그치? 그리고 전에 할머니가 쓰던 방은 시네마룸이 되었단다. 거기서 영화를 잔뜩 보자. 기대된다. 아키에도 기대되지? 좀 더 잘하면 같이 볼 수 있을 거야. 기대된다. 유키에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만 거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집을 태운 범인이라는 것, 나쁜 짓을 해서 지금은 먼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말해뒀어요. 그러자 유키에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새로운 곳에서 이번에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라며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말을 했답니다. 이런 착한 아이로 자라주어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고로 마사토에게 아껴주는 실감은 있었냐고 물으니 아니, 그냥 사이좋은 부모 자식 정도의 관계였어. 솔직히 병실에서 들은 얘기도 믿을 수 없을 정도야. 하지만 그 후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를 보고 정말 오싹해졌어. 그렇게 말하며 마사토는 저에게 시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내밀었어요. 당신이 출산을 마치고 진정된 후에 말하려고 했거든. 이런 걸 읽었다가 스트레스에 박차가 더해지면 안 되니까 말이야. 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있나 하고 떨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마사토에게 이번에는 내 경솔한 행동으로 소중한 새 집을 태워버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불타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나 외의 여자랑 살기 위해 지은 집이라니 나에게는 증오의 대상밖에 안 되니까요. 나에게는 마사토밖에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건 마사토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불륜을 했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관계는 진작에 파탄나 있었고 그 남자를 간호한 것도 불륜 상태예요. 하지만 그 남자가 남긴 재산만큼은 모두 내가 따냈어요. 게다가 위자료도 청구해 주었죠. 이혼하지 않은 건 오직 마사토를 키우기 위해서예요. 항상 고독하던 나를 사랑해주고 치유해준 건 마사토뿐. 저는 어느새 마사토를 한 명의 남성으로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간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사토가 나를 배신하고 그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나쁜 건 마사토가 아니라 마사토를 유혹한 그 여자. 언젠가 그 여자와 이혼시키고 내 곁에 돌아오게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세간은 역시 우리를 떼어놓고 싶은 모양이에요. 나는 먼 땅에서 언젠가 눈을 뜬 마사토가 마중하러 와줄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사랑하는 쿄코가. 우와! 아버지의 불륜은 몰랐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정신나간 발상을 하다니. 어떻게 혼자서 이 편지의 불쾌함을 견뎠어? 이건 지금 당장 불태워버리자. 이 집에 두고 싶지 않아. 1분 1초라도 빨리 처분하자. 그렇지, 그러자. 시어머니의 환경에 동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자식에게 연애 감정을 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로 인해 방화, 살인 미수까지 일으키다니. 마사토가 시어머니를 마중하러 가는 일은 없을 거고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저희는 정원에 드럼통을 꺼내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불태웠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쟤를 보고 남편이 이건 어머니의 간이 장례식이야. 이걸로 내 아내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할래. 그게 좋겠어. 그로부터 15년, 시어머니가 노인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장례식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 안에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살해당할 뻔한 상대에게 줄 정 따윈 없어요. 여러분도 심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신념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 이름은 요시이 코지, 32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약혼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중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5살 차이 나는 여동생인 토모미 4명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을 때 걸려온 전화를 받자 네? 부모님이요? 두 분이 타고 계시던 차가 트럭과 세게 부딪히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분 모두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 바로 동생과 같이 병원으로 갔는데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대체 왜?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두 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게다가 불운하게도 저희를 거두어줄 여유가 있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건설업자가로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삼촌께 보증인을 부탁하여 겨우 작은 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내가 너희를 거두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거든. 네, 보증인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삼촌께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이 아파트를 계약한 날부터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동생을 키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린 둘밖에 없는 남매잖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
동생은 예전부터 머리가 좋았는데 사고를 계기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인류진학고에 특대생으로 진학했습니다. 제가 벌어야 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인류대학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동생의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생활비를 벌 테니까 오빠는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토모미,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키워줬잖아. 이 정도 은혜는 갚게 해줘. 라고 말해주는 상냥한 동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참고로 미모도 뛰어나 미스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할 정도입니다. 엄마도 굉장한 미인이셨으니 토모미는 엄마를 닮은 거겠죠. 토모미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미인이 됐어. 정말? 기쁘다. 엄마랑 아빠한테 성묘하러 가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보고도 해야지. 응? 그런데 동생이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건설 작업 중 사고로 제가 크게 다쳐버린 것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불구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운이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우수한 여동생이라는 듬직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완전 괜찮아. 나 곧 대학 졸업하잖아. 이번엔 내가 오빠를 받쳐줄 차례야. 동생은 재능을 살려 인류 기업에 취직했고 생활비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맞다. 모처럼인데 오빠가 해보고 싶은 일은 없어? 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키우기 위해 월급이 좋은 건설업계를 고른 거잖아. 이제 돈 걱정은 없으니까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면 좋겠어. 토모미, 고마워. 사실은 계속 꿈꾸던 일이 딱 하나 있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디자인 일에 관심이 있었죠. 그 말을 하자 토모미는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디자인 계열 학교를 찾아주고 공부비까지 내주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꼭 돌려줄게. 아니야. 나한테 내준 학비나 생활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지. 오빠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에 전념해. 이렇게 저는 토모미 덕분에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디자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32살, 동생은 2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둘이서 같이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늦게 와? 저녁 어떡할래?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둘게. 응, 고마워. 근데 있잖아, 엄청 중요한 소식이 있어. 중요한 소식? 그럼 돌아와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못 참겠으니까 지금 말할게. 그럼 말해봐. 나 결혼하게 됐어. 뭐? 결혼? 역시 톡으로 할 말이 아니잖아. 미안.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프로포즈 받은 게 방금 전이거든. 그래서 완전 흥분 동요하고 있어. 알았어. 진정해. 아무튼 축하해. 고마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다니. 나까지 동요하게 된다. 상대는 전에 말했던 니시오야? 응, 맞아.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인사하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온다는 거구나. 그야 나한테는 오빠가 부모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어떡해. 엄청 긴장된다. 동생에게 남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친이 있다는 말만 들었기에 니시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니시오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커녕 만난 적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모미는 자기 연애 감정을 오빠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은 타입인가 싶어서 저도 꼬치꼬치 깨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 얘기가 오고 갈 정도의 사이였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힘을 합쳐 함께 살아온 동생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을 오빠가 있을까요? 인사하러 오면 최대한 축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약혼자인 니시오 다이스케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니시오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견례를 하러 온 남자는 예의 바르고 호쾌한 전형적인 미남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일하는 회사 사장의 아들이라 장래도 매우 유망합니다. 얼굴, 내면, 집안까지 부족한 곳이 없는 남성이 동생에게 반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딱딱해지기 십상이지만 저는 뭐 어차피 오빠라서 다른 아버지들처럼 복잡한 신경을 느끼는 일도 없이 순수히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도 평온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미안, 직장에서 전화 왔다. 동생이 전화를 받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와 다이스케는 둘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은 잘 되어가? 네, 뭐 역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는 거야? 그야 그렇겠죠. 노골적으로 대답이 성의 없어지면서 방금 전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차가운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오자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아니야, 형님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다이스케를 만나줘서 고마워. 다이스케도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어.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야. 왜 그래? 뭐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어?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야, 오빠라면 나도 남동생이 생겨서 정말 기뻐 라는 말 정도는 할 것 같았거든. 그러고 보니 전에 여동생보다 남동생을 갖고 싶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건 완전 옛날 얘기잖아. 물론 친동생이 아니라고는 해도 남동생이 생기는 건 기쁘지만. 정말?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신경 쓴다. 그럴지도. 요즘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거든. 여러모로 예민한 것 같아. 내 친구도 결혼식 준비는 아무튼 힘들다고 하더라.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오빠도 결혼해보면 알 거야. 일단 상대가 있어야지. 오빠 정도로 괜찮은 남자는 찾아보기 힘든데. 여자들이 보는 눈이 없네. 그만해. 나 부끄럽다. 그러게. 그럼 또 연락할게. 다이스케에게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고생만 하던 동생이 드디어 찾은 행복에 제 의견으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죠. 갑자기 약혼자의 오빠와 단둘이 되어 당황한 것이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의 결혼식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불안하고 진정을 못하겠더군요. 동생에게도 오빠, 결혼하는 건 나니까 좀 진정해 라고 혼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보내던 중 다이스케에게서 갑자기 톡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스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둘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네가 먼저 연락하다니. 사실은 결혼식 일로 부탁이 있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행이다.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요. 결혼식에 출석하지 말아주세요. 뭐? 농담이지? 아니요, 진심입니다. 일단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이번 결혼식에는 회사와 관련된 높은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렇겠지. 사장 아들의 결혼식이니. 그런 자리에 형님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미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난 토모미의 유일한 가족이잖아. 정말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다니 부끄럽잖아요. 결혼식은 공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인데. 잠깐만. 네 말대로 한다고 치자. 토모미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오빠가 출석하지 않는 건 부자연스럽잖아. 축의금만 낸 다음에 몸이 안 좋다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만사 오케이죠. 토모미한테는 가족이 나밖에 없어. 누가 토모미의 버진로드를 같이 걸어줄 건데? 버진로드를 걷는다니. 휠체어나 타는 신세면서요? 버진로드는 제 아버지한테 부탁할 테니 안심하세요. 그럴 수가. 잠시만. 그 후 제가 아무리 톡을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급기야 차단까지 당했습니다. 역시 제가 느낀 위화감은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웃기지 말라고 거절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이스케가 결혼 상대로서 좋은 건 사실이고 적어도 동생에게는 상냥하고 신사적으로 대하니 동생이 다이스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겠죠. 결혼식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만 납득하면 모두 해결되는 거죠. 다이스케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동생에게 다 말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결혼식까지 동생에게 연락을 삼가기로 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그야 요즘 오빠 결혼식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너무 걱정한다. 진정하라고 한 게 누구더라? 그건 그렇지만.
괜찮아. 엄청 기대하고 있어. 나는 토모미랑 버진로드를 걷는 게 꿈이었거든. 그 꿈도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루어지겠네? 에스코트 잘 부탁해, 오빠. 그래, 맡겨둬. 미안하다, 토모미. 그리고 결혼식 당일 축의금을 건넨 후 나는 관계자에게 슬쩍 말했다.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겠습니다. 동생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결국 다이스케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면 정말 결혼식을 할 상황이 아니게 되겠죠. 토모미와 버진로드를 걷지 못하는 건 제가 나중에 동생에게 잔뜩 혼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저는 결혼식장을 뒤로하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제 집의 문을 열자 어서 와. 늦었네. 뭐야! 무려 지금쯤 결혼식을 올리고 있어야 할 동생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오빠도 커피 마실래? 뭐? 결혼식은? 그게 말이야. 토모미는 경악할 사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요시이 토모미. 27살 회사원입니다. 같은 직장의 니시오 다이스케라는 선배에게 맹렬한 구애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복잡해서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드디어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상태. 하지만 사장님의 아들이라 장래가 유망한 데다 미남이라는 이상적인 왕자님 같은 사람이 꼬시는데 흔들리지 않을 여자는 없을 거예요. 저는 고백을 받아들이고 다이스케 씨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날은 너무 흥분해서 바로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다니 내 가정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결혼하고 가족을 갖고 부모가 되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야근하던 중 안 돼, 이런 곳에서. 어때? 아무도 없잖아. 어머, 약혼자도 있으면서 나쁜 사람이네. 우연히 지나가던 사무실에서 약혼자와 다른 여자가 부둥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물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이런 미남은 여자 버릇이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계속 걱정돼서 오빠에게도 사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바람을 피우지 않아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프로포즈를 수락한 건데 제 마음속에서 이글이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지? 여기서부터 제 보복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은 몰래 다이스케의 핸드폰을 엿보기로.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한데 뭐 어떤가요? 그러자 여자, 또 여자! 저 외에 적어도 3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도 바람 안 피우고 나만을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믿던 제 심각한 안목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약혼을 파기하고 위자료라도 청구해주려고 했는데 톡을 확인하고 있자니 더욱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설마 횡령이야? 톡의 이력 중에 격리부장님과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대화의 내용이 회사의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빠와의 대화 이력까지. 이 쓰레기 자식, 오빠한테 무슨 짓을? 솔직히 바람을 피운 것보다 횡령을 했다는 것보다 오빠를 모욕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저에게 써주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보다도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의 단 하나뿐인 가족이니까요. 브라콤이라고 하든 말든 오빠를 상처 입히는 사람은 아무리 하이스펙인 미남 왕자님이라고 해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뭐 자기 능력치에 자만하며 여자와 횡령에 빠지는 쓰레기였지만요. 증거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약혼을 파기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계획을 바꿔 다이스케에게 최대한 굴욕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희는 결혼식장에 들어가 초대객을 드리기 전에 여러 리허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이스케의 아버님도 와주셨습니다. 저는 다이스케의 아버님에게 슬쩍 다가가서
아버님, 이거 결혼식의 초대 리스트예요. 신부 측은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많으니 만일을 위해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토모미 양 일부러 고맙구나. 물론 초대 리스트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저는 신부 측 대기실로 가서 식장 관계자에게 초대객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반 정도의 손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제 오빠도 있었나요? 네, 다만 몸이 안 좋다며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상담할 게 있는데 제가 스태프분과 상담하고 있자 신랑 측 대기실에서 다이스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다이스케의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와 용서를 구하는 다이스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건넨 서류는 다이스케와 격리 담당자의 대화와 다른 여자와의 대화를 캡처해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리 담당자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장부에서 부자연스러운 자금의 움직임을 찾은 후 그걸 서류로 정리한 것을 증거의 일부로 넣어두었습니다. 좀처럼 시작되지 않는 결혼식에 초대객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지 몇 명이 대기실을 찾아오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초대객이 반밖에 차 있지 않았던 건 신부 측의 초대객에게는 사전에 설명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중지되었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죠. 신랑 측은 이 소동으로 신부에 대한 건 완전히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오빠를 맞이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낸 축의금이잖아. 중지된 결혼식인데 축의금을 받을 순 없잖아. 정말 빈틈이 없구나. 감탄했어. 맞다. 이 축의금으로 고기라도 먹으러 가지 않을래? 그래도 돼? 보복 계획 성공엔 약혼 파기 축하 파티가 되려나? 너무 좋아. 고마워 오빠. 여기서부터는 지인에게 들은 후일담. 횡령이 발각된 다이스케와 격리 담당자는 아버님이 부른 경찰에게 체포당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대로 감등되어 변호사조차 스스로 준비해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횡령액은 수천만 엔에 이르러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 얘기를 들은 후 물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몰아붙여도 괜찮겠어?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빠를 모욕한 놈을 용서할 리가 없잖아. 참고로 저는 그 후 다이스케 측에 결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으니 오빠랑 둘이서 여행이라도 갈까 계획 중입니다. 저와 오빠가 각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는 건 좀 더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 오빠와의 공동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고등학교 2학년. 뭐야? 고등학생으로 안 보인다고? 고등학생 맞거든. 팔팔한 17살이라고. 잘 기억해둬. 그리고 또 안 어울리게도 사립여학교 세인트 카틀레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소위 말하는 아가씨 학교라는 거지. 나는 무슨 학교를 다니든 상관없었는데 엄마가 이 여학교에 다니는 게 꿈이었다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반드시 다니게 하리라 결심하고 있었다고 해. 심지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세뇌를 했지. 예를 들어 산책 코스는 여학교를 지나가는 길이었고 자라코는 나중에 이 학교에 다닐 거야. 귀여운 교복을 입고 귀여운 여자애들과 백설공주 같은 요조숙녀를 목표로 우아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아, 기대되는구나. 그런 거야?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진로 선택 시기가 왔는데 자라코, 그 여학교에 가줄 거지? 엄마는 그것만 기대해 왔는데. 사실 좀 고민 중이야. 여학교는 여러모로 힘들지 않아? 부탁이야. 자라코가 세인트 카틀리아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그 학교에 보호자로 들어가고 싶어.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야? 사실은 엄마가 아빠 말고 좋아했던 한 사람, 아마미 코우키님의 출신 학교란다. 뭐? 그 타카라즈카시의 스타인?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코우키님과 같은 교복을 입은 차라코를 보고 싶어서. 엄마의 욕심이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네.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단 떨어지면 포기해야 해. 고마워, 차라코. 이렇게 엄마의 뜨거운 마음에 보답하기로 한 나는 훌륭히 합격을 쟁취한 거지.
그리고 이쪽은 그런 여학교에서 생긴 첫 친구, 사카가미 에리나. 애칭은 에리링. 에리링은 느긋한 성격에 태생부터 아가씨 같은 애야. 성격은 나랑 완전 다른데 은근 마음이 잘 맞는단 말이지. 에리링, 오늘 학교하면서 맥도날드 가지 않을래? 좋아. 네가 알려줘서 처음 가봤는데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치? 아, 맥도날드라고요? 정말 빈곤하네요. 레이코! 전통 있는 우리 세인트 카틀레아 여학교의 학생이 맥도날드라니 부끄러워요. 레이코, 맥도날드 가본 적 없어? 그런 서민이 가는 가게에 제가 갈 리 있나요? 헉, 감자튀김 맛있는데? 치즈버거도 완전 맛있지. 저는 햄버거는 뉴욕에서만 먹거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봐. 아니요. 그런 서민의 음식을 입에 대서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에리나 양도 친구는 잘 골라 사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헐. 그럼 실례하겠어요. 동급생인 레이코는 집이 부자라는 걸 엄청 자랑한다. 그리고 나를 가난하다며 항상 놀린다. 뭐 나는 전혀 신경 안 쓰지만. 레이코 양, 그거 새 가방 아닌가요? 어머, 심지어 구찌 아닌가요? 멋지네요. 아버님이 유럽 출장 선물로 사오셨어요. 일본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한정 모델이랍니다. 어머, 부럽네요. 레이코 양, 대체 얼마나 가방이 많은 건가요? 글쎄요, 대충 100개 정도려나요? 어머, 역시 레이코 양이네요. 그보다 차라코 양, 그 가방은 뭔가요? 세인트 카틀레아 여학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함이네요. 그런가? 내가 만든 건데. 돈이 없어서 스스로 만들어야 하다니 빈곤인의 발상은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 난 귀여운 것 같은데. 그치? 역시 에리링 뭘 좀 안다니까. 에리나 양? 차라코 양의 빈곤이 옮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빈곤은 옮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친구를 잘 고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구나. 요즘엔 이 쿡쿡 찌르는 빈곤 괴롭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렇게 매일 들으니 이제는 BGM으로 들린다. 게다가 나에겐 에리링이 있으니까 덕분에 매일 즐겁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정말 운이 좋았어. 저번 주에 태어났다고? 그렇다니까. 꽤 힘들게 나왔는데 드디어 태어났구나. 이렇게 조그맣고 엄청 귀여워. 뭐? 아기 보고 싶다. 아기 보러 와. 안아줘? 안아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어머, 차라코 양,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축하드려요. 맞아, 저번 주에. 오늘 방과 후에 아기 보러 갈 거야. 차라코의 집은 얼마나 낡았을까요? 저기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응, 당연하지. 아기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거 기대되네요. 레이코도 아기 좋아하는구나. 의외다. 네, 그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기대된다. 저도 차라코가 어떤 낡은 집에 샀는지 기대되네요. 여기야. 뭐죠? 뭐냐니, 집이지. 말도 안 돼요. 이럴 수가. 상상 이상인데요. 뭐야 이게, 토끼 사육장이잖아. 자, 안으로 들어와. 역시 전 사양할게요. 왜? 아기 안 볼 거야? 그야 옷이 더러워지면 큰일인걸요. 아, 하긴 좀 더러워질 수도 있겠다. 오늘 입은 옷은 아버님께서 사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옷이라 실례할게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 내일이 기대되네요. 차라코, 좋은 아침. 어제는 고마웠어. 나야말로. 칸타 엄청 귀여웠어. 칸타가 에리링을 엄청 잘 따랐지? 나도 아기 갖고 싶어졌어. 무슨 소리야? 농담이야. 아, 맞다. 이거 에리링이 어제 귀엽다고 했던 토끼 인형이야. 역시 귀여워. 이번 달에 에리링 생일이 있잖아. 이거 선물이야. 나 주는 거야? 응. 이걸 아기 대신 귀여워해줘. 정말? 엄청 기뻐. 고마워.
어머, 뭔가요? 이 빈곤한 토끼 인형은? 레이코, 뭐 하는 거야? 그 낡은 집에 있던 토끼 인형 같은 걸 세인트 카틀리아 학교에 들고 오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모처럼 기품 있는 우리 학교가 더럽혀지잖아요. 잠깐, 그만해. 저기요, 에리나 양. 이런 낡은 토끼보다 더 멋진 인형을 선물해 드릴게요. 샤넬이든 구찌든. 아, 바라카의 유리공예 같은 건 어떤가요? 난 이게 좋은 건데. 맞아, 여러분. 체라코 양의 집은 토끼 사육장 같았답니다. 이거 봐주시겠어요? 어머, 뭔가요, 이 낡은 집은? 아니, 그 전에 이게 집이 맞나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전기도 수도도 안 될 것 같은데 드라마에 나오는 초등학교 정원의 토끼 사육장 같지 않나요? 아, 그거네요. 토끼 사육장. 비가 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예요. 폭풍이 오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이 산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아, 이래서 빙고는 싫단 말이죠. 아니, 무슨 소리야. 토끼 사육장이니까 당연하지. 어머, 토끼 사육장에 산다고 인정하는 건가요? 떳떳한 태도지만 그래도 동정하게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불쌍한 차라코양. 그보다 에리링한테 준 토끼 인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무 빈곤해서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인형보다 훨씬 좋은 걸 드릴 테니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갈래. 레이코네 집 가고 싶어. 차라코. 네, 몇 명이든 오셔도 상관없답니다. 단 드레스 코드는 지켜주셔야겠지만요. 제대로 된 차림으로 와주세요. 제대로 된 차림이라면? 그렇네요. 적어도 노브랜드는 논외. 10만 원 이상의 코디가 최저 라인일 것 같네요. 레이코 양, 그건 차라코 양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옷을 갖고 있을 리가 없어요.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날이 기대되네요. 전부터 거슬렸던 차라코의 마음을 꺾어주겠어. 격의 차이를 보여주마, 이 삼류. 두 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실례합니다. 어머, 차라코 양, 생각보다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오셨네요. 솔직히 의외예요. 레이코네 집에 오는 거니까. 어머, 혹시 그거 프라다의 원피스 아닌가요? 맞아. 역시 레이코 잘하네. 어차피 가짜겠죠. 빈곤이니 허세 부리기는. 이 가방은 에르메스 맞지? 대단하다. 그런가? 브랜드는 잘 모르지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전신 코디해줬어. 자기 건데 잘 모르다니 차라코답다. 옛날에 할머니가 쓰셨던 거래? 물건을 참 아껴 쓴다니까. 에르메스의 퍼킨백인 크로코라니 대단하네요. 어차피 가짜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뭐 할머니가 패션에 예민하시긴 했지. 자, 드레스 코드는 되었으니 안으로 들어오시죠. 실례합니다. 오, 레이코네 집은 이런 느낌이구나. 멋진 집이네. 당연하지. 너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격이 다르다고. 이런 집 처음이야. 그렇겠죠. 그래서 안채는 어디야? 안채? 설마 여기가 본관인 건 아니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별채 같은 거 아니야? 여기가 저희 집의 메인 거실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미안. 차라코네 집이랑은 당연히 다르지. 아, 그렇구나. 레이코네 집은 부자라고 하길래 더 넓은 줄 알았어. 뭐야, 토끼 사육장에 살고 있는 주제에 무례한 말 하지 마세요. 레이코, 손님이니? 아버님, 오늘은 학교 친구들이 초대했어요. 편히 있다 가시길. 실례하고 있습니다. 사카가미 에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마모토 차라코예요. 야마모토 차라코라면 오랜만이네요. 한번 파티에서 인사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아버님께는 항상 정말 신세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야말로 뭔가요? 아버님 차라코 양과 아는 사이이신가요?
레이코, 너 아무것도 모르고 어울렸던 거니? 그냥 반 친구죠. 이 자라코 양은 우리 모회사인 야마모토 코퍼레이션의 따님이시다. 네? 그럴 수가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치만 얼마 전에 차라코 양의 집에 갔는데 엄청나게 낡아서 마치 토끼 사육장 같았는걸요. 레이코가 본 그건 진짜 토끼 사육장이니까 당연하지. 네? 차라코네 토끼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토끼 사육장에 아기를 보러 간 거야. 아기 토끼? 차라코의 동생이 아니라? 아기 토끼라고 말 안 했었나? 안 했어.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왜 그런 곳에 토끼 사육장이? 그 토끼 사육장이 있던 곳은 차라코네 저택 부지 아닌데 거기서 걸어서 5분인가 10분 정도 가면 엄청나게 호화로운 저택이 있어. 걷는 게 힘들어서 요즘엔 세그웨이로 이동하고 있어. 도로는 달릴 수 없지만 부지 내에서는 괜찮으니까 완전 편해. 생산 중단돼서 슬퍼. 그럴 수가. 너 차라코 양에게 뭔가 신뢰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겠지? 토끼 사육장이 어떻다고 하던데. 그건 차라코 양, 우리 레이코가 민폐 끼치지 않았나요? 저는 완전 괜찮은데 이거 뭔가요? 이 너덜너덜한 인형은? 제가 에리링한테 준 토끼 인형. 레이코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레이코, 너 무슨 짓을? 그야 가난한 차라코 양이 준비한 거니까 어차피 싸구려 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상관없다. 남의 물건을 짓밟다니 아주 비겁한 짓이야. 차라코 양, 이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께 변상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레이코 양이 직접 변상할 테니까요. 내가? 변상이라고요? 네, 레이코 양이 스스로 번 돈으로 변상해 주세요. 저는 학생 신분이라고요. 어떻게 변상하라는 거예요? 알바가 있잖아. 레이코는 한번 사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부자라는 걸 엄청 자랑하던데 그건 네 스스로 번 돈이 아니라 아버님의 돈이잖아. 그런데 더 좋은 걸 사주겠다니 거만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근데 차라코, 우리 학교는 일단 알바 금지인데. 맞아, 그렇다고요. 세인트 카틀레아 여학교의 학생이 알바라니 엄청난 추태인걸요.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알바도 할 수 있어. 우리 집에서는 사회 공부에 이런 일하면 허가해줬고. 네? 그건... 알겠습니다. 바로 학교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얼마일까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세계에서 300개 한정으로 시리얼 넘버가 들어간 인형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정말 기뻤단 말이야. 제대로 변상해주지 않으면 곤란해, 레이코. 70만 원이면 2, 3일 알바하면 벌 수 있겠죠. 해주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버님,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널 오냐오냐 키운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 아버님. 70만 원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공부하는 게 좋을걸? 저기 그래서 차라코 양, 이번 일 말인데 부디 아버님께는 안심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아빠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저는 아빠의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개 고등학생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아빠의 수입은 아빠 돈이지 제 돈이 아니니까요. 사라코는 여름방학에도 알바했었지? 스스로 일해봐야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레이코도 차라코 양을 본받아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공부해라. 앞으로 브랜드품은 일절 사주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고. 그 후 레이코는 오열하면서 방으로 도망갔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학교에 며칠 나오지 않았다. 레이코 괜찮을까? 괜찮겠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백을 팔면 되니까. 하지만 그런 지식 자체를 아가씨인 레이코는 모를 거야. 나도 차라코랑 같이 지낸 덕분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는걸? 별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뼛속까지 서민이라서 금전감각 같은 걸 나한테 때려박았거든. 아빠 대회회사가 더욱 커진 것도 엄마가 아빠의 낭비를 철저히 막았기 때문이라고 해. 멋진 어머님이다.
그래서 남는 돈을 직원들한테 환원해서 일할 의욕을 더욱 자극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키우거나 헤드헌팅을 하는 거래. 나한테도 앞으로 아빠의 뒤를 이을 거니 제대로 사회 공부를 하라고 했어. 차라코가 일하게 되면 사회는 더더욱 평탄할 거야. 기쁘다. 그렇게 되도록 나도 노력할 거야. 에리링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친척이 프랑스에 사니까 프랑스에서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우리 집안은 건설업을 하잖아? 분명 오빠가 회사를 이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좋다 좋다. 서로 꿈을 향해 노력하자. 응? 이렇게 에리링과 즐겁게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레이코. 오늘 학교 끝나고 역 앞에 맥도날드로 오라는 거였다. 치즈버거 세트 주세요. 음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콜라 주세요. 알겠습니다. 레이코 잘하고 있잖아. 다시 봤어. 유니폼도 잘 어울려. 그거 고맙네요. 어때? 70만 원 벌 수 있겠어? 1년 이상 일하지 않으면 70만 원은 벌 수 없어요. 드디어 깨달았구나. 70만 원의 무게를.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몸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인형을 망가뜨려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그치 에리링? 응. 레이코가 사주는 인형을 기대하고 있을게. 그럼 알바 힘내. 그 후 레이코는 제대로 일해서 토끼 인형을 변상해 주었다. 그리고 의외로 70만 원을 번 후에도 알바를 계속하고 있다. 좁은 세상밖에 몰랐던 레이코에게 있어서 뛰쳐나온 세상은 아주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나 보다. 나도 알바해보고 싶다. 에리링이네 아버님은 과부 오셔서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셋이서 일해보고 싶지 않아? 그러게, 좋아. 나도 같이 설득해줄게. 고마워, 차라코. 이렇게 나와 에리링, 레이코는 여름방학에 같은 이벤트 회사에서 알바를 했고 학교를 졸업한 지금도 같이 차를 마실 정도로 사이좋은 친구가 된 거야.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라는 거지. 세인트 카틀레아 여학교에 들어가길 정말 잘했어.